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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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내일이면 12월이에요. 어때요? 잘 계획하고 있어? 네. 오늘도 양이 좀 많아가지고 제가 후딱후딱 말씀을 드리긴 할 건데, 아, 최대한 빨리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있습니다. 네, 잘 보이세요? 보이시죠? 공유됐나요? 아, 네네. 감사합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주말 보내셨나요? 저는 오래간만에 앉아서 오후 내내 책을 보게 되었어요. 워낙 트렌드 코리아는 우리가 매해 읽었던 책이어서 책의 구성이라든지 이야기의 흐름을 얼추 그 포맷을 알고 있다 보니까 좀 읽기가 편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나 이 책 읽었다 하시는 분, 읽었어? 안 읽었어? 네, 안 읽을 수 있지. 이해합니다. 어, 그 전보다도 좀 이렇게 좀 이번 내년에 그 키워드들이 좀 세밀하게 분석되어 있는 것 같아서 회사에서 그런 그 마케팅이나 아니면 이커머스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되게 유용한 자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10개의 키워드들을 책에 있는 내용과 그리고 김남도 교수님께서 또 그런 요약본 유튜브 영상을 되게 잘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번갈아 가면서 영상이랑 같이 책을 보다 보니 훨씬 더 쉽게 잘 빨리 이해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을 할게요. 이번 연도, 그러니까 내년에 26년도가 말띠의 해죠. 그래서 나 말띠다 하시는 분은 네. 그래서 말띠가 되게 역동적이고 힘이 있는 그런 또 해이기도 하잖아요. 또 저에게는 대운이 들어오는 한 해라서 굉장히 기대가 큰 바가 있습니다. 네. 자, 시작할 텐데요. 저희가 작년 키워드를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작년 키워드가 이렇게 10개였습니다. 혹시 기억이 나실런지요? 기억이 안 나시죠? 나는 이것을 좀 내 키워드로 책을 꺼내보시는 우리 푼젤쌤. 자, 옴니버가 무엇인가? 또 페이스테크란 무엇일까? 공진화 전략이라는 게 있었어? 또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아셨죠? 자, 네, 혜경쌤도 아직 못 읽으셨다고 하셨는데, 일단 저희하고 같이 보시면서 아이스 브레이킹 한다는 차원에서 들어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괜찮아요. 화면 오프하고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제가 녹화본 그 공유해 드릴 거라서, 현장감 있게 들어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죠. 자, 그렇다면 이 10개의 키워드가 그때 작년에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을 때, 나에게 2025년도에는 어떤 키워드를 골라볼까 그러면서 저희가 한 3개씩 골라봤던 기억이 나시죠? 설마 안 나신다고 하시지 마시고.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아보아, 그다음에 토핑 경제, 그다음에 물성 매력 이렇게 선택했던 기억이 가물가물 납니다. 저도. 그렇다면 2025년도에는 우리가 뱀의 해였고 저희가 지금 한 달을 남기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번 한 해를 돌아봤을 때 정말 이 키워드들이
한 해를 대표하는 키워드가 되었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네, 그렇다면 이제 다음에 말띠 해에는 어떤 키워드들을 장착하고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그 트렌드 코리아의 대표적인 그 키워드는 그 해에 그거죠. 그 띠의 그 영문 표기와 그 다음에 뒤에는 형용사나 뭐 명사를 붙여서 그 키워드를 10개를 만들어가지고 대표적인 키워드를 추출해서 한 해의 그런 동향을 살펴보는 그런 책이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키워드 추출을 저는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고, 홀스파워라고 해요. H는 휴먼 인 더 루프, O는 필코노미. 그러니까 오마이 필링, 더 필코놈인 거예요. 되게 이름 잘 짓지 않았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제로클릭, 네 번째는 레디코어, AX 조직, 픽셀 라이프, 프라이스 디코딩, 건강지능 HQ, 그다음에 1.5 가구, 근본이즘. 이렇게 10개예요. 어, 영어가 되게 많죠. 그리고 조합형 영어도 많아요. 레디코어라든지, 필코럼이라든지, 그 다음에 AX 조직이라든지, 프라이스 디코딩도 어떤 그 조합형 영어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에 약간의 이해를 한다는 개념으로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휴먼 인 더 루프라고 해요. 휴먼 인 더 루프라는 뜻이 뭘까요? 인간이 어떤 루프 안에 들어가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어떤 그 키워드 문장을 좀 추출을 해보거든요. 그리고 그 많이 10월, 11월 이때쯤에 이 트렌드 코리아, 뭐 트렌드 이코노미, 뭐 이런 것과 관련해서 굉장히 북 리뷰들이 많이 올라와요. 시의성에 입각한 발행 건들이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어, 요즘에 검색을 하면은 AI 기반으로 오버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자료들을 그냥 정말 쏙쏙쏙쏙 이해할 수 있게 잘 검색이 되지요. 자, 그러면 휴먼 인 더 루프라는 뜻은 적어도 한 번은 사람이 개입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어디에? AI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하게 접근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은 명령자, 검증자, 완결자로서 개입을 하게 되어 시스템의 정확도를 높이고 최종 결정에 상황적 의미나 윤리적 판단, 창조적 감성을 부여하여서 내 결과물에 대한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문장이 뭐냐면 자기 일도 잘해야 되고 AI도 잘 다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이 키워드에서 이야기하는 어, 가장 AI를 잘 다룰 수 있는 그런 인재상을 켄타우로스형 인재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켄타우로스라는 그 신 아세요? 모르세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존재이잖아요. 하체는 말이고 상체는 인간인 반인 반마의 존재예요. 알고 계시죠? 들어는 보셨죠? 어떻게 생긴 건지 이미지화 되셨죠? 네. 그런 인재상이 지금은 현재 필요하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깊이 사유하고 가장 현명한 질문을 던지는 사람만이 이 시대의 승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게 뭔가, 루프라는 뜻은 제가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았어요. 특정 업무의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지는 순환고리를 의미하고 조직 전반에서 귀중한 데이터를 생성, 관리, 활용하는 시스템이나 프로세스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AI 활용 양상에 따른 유형 분류를 제가 이번에 그냥 그림을 그려봤어요. 처음에는 시간이 좀 있어가지고. 자, AI in the loop, human out of the loop, human on the loop. 자, 요 세 가지 그림을 그렸는데, 인간이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지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죠. 그렇다면 이것들의 의미는 무엇인가? AI in the loop는 인간이 주도성을 가지고 AI를 활용하는데 AI를 아주 살짝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가 거의 듀얼 모니터, 모니터 세 개 놓고 쓰기도 하잖아요, 회사에서. 그러면은 한쪽 컴퓨터에다가는 AI를 불러와가지고 검색을 하거나 내가 원하는 답을 찾는 용도로 쓴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뭐냐? 팩트 확인 정도. 자, 두 번째, 휴먼 out of the loop는 뭐냐? 거의 모든 일을 AI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해요. 그래서 그 루프 속에, 그 프로세스 안에 인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네, 누구시죠? 안녕하세요. 자, 감사합니다. 자, 휴먼 온 더 로프는 뭐냐? 그 프로세스 위에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인간이 체크 정도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가장 바람직한 건 무엇이냐? 바람직한 건 뭘까요? 휴먼 인 더 루프예요. 인간이 명령을 내리고, 여러분들 프롬프트에다 질문들 많이 하시잖아요. 이렇게 해달라고 명령하시잖아요. 명령을 주고 팩트 체크를 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재가공까지 할 수 있는,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업무 처리 결과를 의미해요. 아셨죠? 그래서 키워드가 첫 번째가 human in the loop입니다. AI in the loop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human in the loop. 인간이 루프 안에, 프로세스 안에 들어가서 핸들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페이지가, 제가 사진 찍기는 했는데 앞쪽에 페이지가 좀 있거든요. 이게 읽어보시면 요 화면이 제가 스크린 캡처를 했는데, 139페이지예요. 139페이지의 요 내용을 제가 지금까지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명령을 주고 팩트 체크를 하면서 재가공할 수 있는 업무 처리의 결과를 의미한다. 이것이 뭐냐? 인간과 AI가 적절하게 상호 협력해서 이루어진 경우를 가장 베스트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전망과 시사점을 본다면 인간의 역할이 더 중요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AI 리터러시를 키워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쓰레기를 집어넣으면 쓰레기만 나오는 그런 명문장 아시죠? 네. 좋은 질문을 던져야 한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우리가 늘 AI 교육을 받을 때 그런 이야기들 했잖아요. 전문성이 높은 사람들의 경우에 AI를 활용하면 그게 학습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지죠. 그래서 그 사람의 전문성은 점점 더 업그레이드가 되고 그 역량이 조금 떨어지는 사람의 경우에는 AI를 아무리 잘 활용하더라도 지나치게 AI한테 기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성과가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식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의 심화를 이 책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AI에 올라탄 켄타우로스가 돼야 한다. 그리고 AI 시대의 진정한 승자는 빠르고 강력한 기계를 가진 자가 아니라 그 기계 위에서 가장 깊이 사유하고 현명한 질문을 던지는 인간이 될 것이어야 한다. 15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음, 사실 제 주변에도 그러니까 연세 좀 있으신 뭐 임원진 분이나 또는
회사의 주요직을 갖고 계신 분들께서도 AI를 그냥 결제만 해주시고 학습을 시키는 것에 대해서 되게, 뭐랄까, 귀찮아 하세요. 시간 할애를 한다는 것 자체가, 물론 본인들도 많이 바쁘시지만, 그런 거를 되게, 어, 반신반의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학습시키는 것에 대한 피로도를 호소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AI를 과대평가하거나 가소평가하는 이거는 모두 경계해야 할 저희의 주의점이고, 그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균형을 이 첫 번째 키워드에서 설명하고자 한다. 이것이 김남도 교수님의 2026 트렌드 코리아의 그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제가 최근에 그 겪었던 경험을 좀 말씀을 드리면, 어느 날 저희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엄마, 내가 공군을 좀 지원하고 싶은데, 도대체 네이버와 구글에 공군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서 검색을 하면 너무 옛날 자료가 나오더라. 그리고 내가 원하는 답을, 어, 잘 표현해주지 않는다. 왜냐면은 언제 지원을 해야 되고 무엇을 준비해야 되며, 어, 그곳에서 이제 하는 활동이라든지 기간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되게 궁금했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그 포털 검색보다는 AI 검색 기반을 많이 활용을 한다. 그래서 요즘에 검색의 질이 AI가 훨씬 더 좋다. 이미 출연한 지도 수년이 지났고, 검색 데이터 기반이 레퍼런스가 잘 쌓여져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한번 검색을 해보렴. 그리고 나서 저의 그 챗 GPT라든지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 퍼블렉시티라든지 그 AI 툴을 몇 개를 아이디 비번을 공유해가지고 줬어요. 그랬더니 이제 폭풍 검색을 막 하더라고요. 그런데 검색을 이제 같이 공유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되게 뭐 공부를 하지 않아도 이 젊은 애들이라 그런지 질문을 되게 잘하더라고요. 이렇게 또 연관 질문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그러면서 어느 날은 퇴근해서 요즘 너 그 검색 되게 많이 하더라 라고 했더니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엄마, 한번 써보기 시작하니까 끊을 수가 없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답변을 너무 잘해줘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물론 지금 현업에서 많이 활용하고 계시겠지만 어, 질문을 잘 함으로 인해서 내가 그 AI 위에 여기 첫 번째 키워드가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휴먼 인 더 루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 일도 잘하면서 AI를 잘 다루고 질문을 잘 하실 수 있는, 그리고 현명한 질문을 하고 그 안에서 깊이 있는 사고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필코놈이에요. 그러니까 좀 발음이 구리기는 한데, 필코놈이라고 그렇게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분이 소비에 동인으로 작용한다. 동인이라고 하는 거는 움직이는 요인이거든요. 필요, 의미, 나의 경험에 더해서 기분이나 감정이 소비를 이끄는 주요 목적으로 부상을 한다는 것입니다. 경제에 지금 현재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다? feel, 감정과 이코노미가 결합된 합성어예요. 자, 그래서 기업의 핵심 경쟁력은 현재 소비자의 기분을 더 행복하게, 더 차분하게, 더 신나게 만드는 능력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책에서 그렇게 질문을 해요. 당신의 기분은 얼마입니까? 여러분의 기분은 얼마인가요? 저의 오늘 기분은 5만 원입니다. 네. 책을 읽으면서 이게 비록, 어, 2만 원의 책이긴 하지만 이걸 읽음으로써 15만 원이라고 할 걸 그랬나? 어, 내년도에 핵심 키워드를 공부하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마케팅이나 이커머스 쪽에 접목을 할지 공부를 했던 아주 귀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저는 15만 원이라고 다시 정정하고 싶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기분하고 관련된 어플리케이션을 한번 검색해서 내 핸드폰에 설치를 했다 하시는 분. 여기에 총 네가지의 사례가 나오거든요. 그게 무디, 과불인데 제가 과불이라고 했나 봐요. 마음정원, 디스턴싱이라고 하는 이런 어플이 있는 거예요. 최근에 저도 졸업 논문을 준비하면서 그거를 했거든요. 마음 나침판이라고 해서 감정과 기분, 사춘기 자녀와의 소통의 문제에 있어서 감정과 기분을 잘 알아차리고 그거에 대한 아포리즘을 추천하면서 캘리그라피와 접목해서 나의 이미지, 나의 기분을 이미지화로 표현하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논문을 제출을 했어요. 그랬더니, 교수님께서 엄청 칭찬을 해주셨고, 그게 이번에 통과가 돼서 개인적으로도 되게, 어, 보람찬, 어, 되게 의미 있는 한 해를 지냈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이 키워드에, 필코노미에 요런, 기분과 관련된 어플리케이션이 이미 출연을 한 거를 사실 저는 찾아보지도 않았고, 이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제가 썼던 그런 어플리케이션 중에 하나는 그냥 하루 명상 정도였었거든요. 그래서 잘 때, 그리고 막 기분이 우울하거나 또는 막 업다운이 있을 때 좀 차에 가서 그걸 명상 컨텐츠를 틀어놓고 좀 마음을 진정시키는 그런 어플만 가지고 있었는데 사실 여기에 소개된 네 가지의 그 어플리케이션을 보고, 아, 나도 빨리 설치해서 나의 기분을 시각화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 어플리케이션을 한번 검색을 해보시고, 나의 기분을, 나의 감정을, 여기에 어쨌든 데이터를 입력을 해야 그 결과가 도출이 되는 거잖아요. 모든 어플리케이션이. 그래서 한번 이용해 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고 그의 일환으로 영등포에 있는 아도 티하우스가 소개가 돼요. 그래서 여기는 감정으로 메뉴를 선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너무 가보고 싶다. 우리 다음번 모임을 여기서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그럼 이게 뭐냐? 어, 미세 공격과 기분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 챕터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직접 말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죠. 저는 이 문장이 가장 처음에 나오거든요. 당신이 그런 멋진 아이디어를 내다니 의외네요. 이것은 칭찬일까요? 아니면 공격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저는 공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누가 봐도 공격인 거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미세 공격, 그리고 기분 상해죄라고 이 책에서는 표현을 해요. 그런데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이런 미세 공격에 대해서 이제는 사람들이 그냥 넘어가지 않은 경향을 보인다고 합니다. 기분은 사실 명확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효율적인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쵸? 어떤 상황 또는 인간적인 가장 근본적인 원초적인 감정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AI와 가장 반대에 서 있는 가장 인간적인 요소가 바로 기분이라고 이 책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게 뭐예요? 이 필코노미의 새로운 그 국면인 거예요. 뭐예요? 나도 이해하기 어려운 내 감정, 내 기분을 여러 개의 디바이스를 통해서 읽어내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디바이스를 통해서 좋지 않은 부정적인 감정이나 기분을 떨쳐낼 수 있도록 지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듣거나 뭔가를 보거나 그래서 요즘 인스타그램에서 위로하는 문장,
굉장히 팩폭을 날리는 문장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바이럴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조금 더 나은 기분, 조금 더 좋은 기분을 얻으려고 우리는 지출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중에 하나로 예시가 여기서 정서불안 김햄찌라고 나오거든요. 이 사례는 시대예보 이번 책에서도 나와요. 근데 여러분 정서불안 김햄찌 혹시 보셨어요? 이거는 한번 보시기를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려요. 왜냐하면 저 이거 보고 진짜 같이 눈물 흘리고 같이 웃고 그랬어요. 가장 최근에 이제 햄찌가 엄마한테 전화를 받아요. 그런데 자기의 프로젝트가 좀 평가받는 그런 그 순간이었는데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해서 되게 안절부절하는 그런 상황에 엄마 전화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엄마가 이제 딸이 너무 건성건성 전화를 받으니까 엄마도 좀 기분이 상하셔가지고 햄찌한테 좋지 않은 소리를 하시고 이제 전화를 끊어요. 그래 놓고서 이제 햄찌가 안 좋은 기분을 가지고 터덜터덜 집으로 오거든요. 그런데 웬걸요, 엄마가 반찬하고 햄찌 먹으라고 그 보양 그런 걸 집 앞에다가 두고 가셨는데 택배로 보낸 게 아니라 직접 오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 포스트잇에다가 이렇게 글씨를 적어 놓고 가신 걸 보고 햄찌가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막 펑펑 울어요. 근데 그걸 보고 진짜 저도 같이 울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자, 이 얘기를 왜 해드리냐면, 이건 정말 1000% AI로 만든 그런, 컨텐츠거든요. AI로 만든 이 햄스터가 직장인의 감정을 대신 표현해주는 브이로그 컨셉이에요. 그런데 이 책에서는 8월 기준으로 나오는데 제가 아까 전에 들어가서 확인했더니 11월 30일 오늘 기준으로 64.1만 명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햄찌가 되게 구독자들한테 감사 인사하는 영상도 AI로 다 만들어서 올리고 진짜 한동안은 그 업로드 주기가 되게 길었어요. 그랬더니 댓글이 너무 재밌는 게 햄찌 혹시 회사에서 걸린 거 아니냐고 다 같이 걱정해주고 되게 재밌어요. 선생님 이거 한번 보세요. 직장인이시라면 정말 만 프로 공감하실 수 있는 그런 컨텐츠입니다. 근데 왜 이게 인기가 있느냐? 상사가 그러니까 애매하게 지시를 하거나, 좀 되게 기분 나쁘게 잘난 척을 할 때도 있고, 같이 점심 먹으러 가고 싶지 않은데 자꾸 짬뽕을 먹고 그래요. 그러면 마음속 욕을 굉장히 찰지게 해요. 그리고 로또가 당첨돼가지고 그 사직서를 내는 그런 상상이라든지 그런데 막 투자한 주식이 다 떡락하고 있는 그런 것도 정말 빠른 스텝으로 그 영상에서 보여주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현 트렌드와 맞아 떨어져서 굉장히 바이럴이 되고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어요. 그래서 172페이지에 이런 문장이 나오죠. 부정적인 감정에 취약한 요즘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누군가 대신해주는 방식을 선호한다. 그래서 어때요? 햄찌뿐만이 아니라 고양이 나오고 AI로 어린아이들 캐릭터 만들어가지고 되게 아재 개그도 만드는 컨텐츠들이 요즘에 또 바이럴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대신해주는 햄스터가 인기를 끄는 이유라는 겁니다. 자, 필코노미 확실히 이해가 되셨나요? 자, 전망이나 시사점은 이렇게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필코노미 시대의 제품 개발은 여러분 무엇을 만들까가 아니라 이 제품을 구매함으로 인해서 어떤 기분을 선사할까라는 질문에서 출발해야 된다고 해요. 여러분들은 물건 사실 때, 어, 내가 이 물건을 사서 어떤 기분일까라는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어, 나도 이해하기 어려운 내 기분을 여러 디바이스를 통해서 읽어내고 좋지 않은 부정적인 기분을 떨쳐낼 수 있도록 지원을 받고
조금 더 좋은 기분을 얻으려고 지출하는 것이 중요해진 시대가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86페이지에 시장에서는 이미 기분 경제 요소가 강하게 스며들고 있다. 우리는 이제 이런 기분을 팝니다. 라고 자신있게 대답하는 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기분이 돈이 됩니다. 지금 당신의 기분은 얼마인가요?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기분이 얼마세요? 내 소비에 나의 기분은 얼마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 제로 클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쇼핑하시다 보면, 어, 내가 구매할 때가 된 걸 추천을 받고, 그리고 클릭하는 것이 좀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알아채셔야 돼요. 자, 제로 클릭이라고 함은 제로가 뭐예요? 0이잖아요. 클릭이 뭐예요? 내가 클릭하기도 전에 상품이 나에게 추천되는 거죠. 자, 쇼핑과 검색 플랫폼은 소비자가 찾기 전에 AI가 먼저 제시해서 고객의 클릭수를 대폭 줄인다라는 것입니다. 유통, 광고, 영업, 마케팅 등에서 AI의 영향이 가장 직접적으로 받는 키워드예요. 자, 디지털 생활 전반의 클릭이 완전 극단적으로 줄어드는 현상입니다. 예전에는 어땠어요? 찾아보고, 검색해서, 비교해보고, 그 다음에 구매 전환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요즘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체감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 봅니다. 체감 못 하시면 안 돼요. 체감하셔야 돼요. 자, 시스템이 먼저 판단해요. 뭘로? 내가 산 구매 이력과 빅데이터로. 그죠? 내가 쿠팡에서 뭐 샀는지, 내가 마켓컬리에서 뭐 샀는지, 내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뭘 샀는지, 내 계정으로 다 로그인하니까 그 데이터가 다 축적되어 있겠죠? 소비의 주도권은 소비하는 인간이 아니라 그걸 제한하는 AI에게로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쇼핑 환경에서의 제로 클릭, 그리고 이러므로 인해서 마케팅의 패러다임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어땠어요? 브랜드의 상단 노출을 위해서 광고비를 엄청나게 때려붓기도 하고 키워드로 엄청 공략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상품력의 중요성이 가장 중요한 시대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2026년도에도 꾸준히 지속될 그런 키워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첫 번째, 예시로 마켓컬리를 제가 들고 왔어요. 마켓컬리, 저는 워킹맘이기도 하지만, 저녁에 또 그 엔잡러이기도 해서, 사실 시간을 내서 장을 보러 가는 게 되게 피곤해요. 그리고 왔다 갔다 그 시간이 되게 힘들어요. 운전을 장시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주로 새벽 배송, 쿠팡의 새벽 배송이나 마켓컬리를 주로 이용을 해요. 근데 요즘에 마켓컬리도 자사 브랜드 그 PB 상품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단가를 대폭 낮췄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나의 구매 이력을 기반으로 하여 저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랐죠. 혹시 구매할 때 되지 않으셨나요? 진짜 그러면 우유가 떨어져 있고 계란을 다시 사야 할 때가 온 거예요. 자, 두 번째 쿠팡. 내 주문 목록 기반의 추천 상품이 주르륵 떠요. 저희 집에서 닥터브로너스의 그 바디워시를 주로 많이 쓰는데, 이게 최저가 상품이 계속 뜨는 거예요. 최근에는, 제가 쿠팡에서 그 1인용 엉뜨 장판을 살 때가 됐는데 귀신같이 그걸 알아가지고 저한테 추천을 해줘서 그 쿠팡 아시죠? 자동 가격 조정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저에게 가장 최저가로 떴을 때 그 가격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쿠팡을 보고 득템을 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요즘에 무신사 많이들 이용하시잖아요.
나를 위한 추천 상품이 이렇게 뜨는 거죠. 자, 클릭이라는 인간의 행위가 극도로 줄어들게 되며 극단적으로 클릭하지 않아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어요. 과거에는 내 브랜드가 상단에 노출될 수 있을까가 그게 바로 브랜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상품 키워드를 만들 때 맨 앞에 브랜드 키워드를 넣어요. 내 회사의 브랜드. 그리고 그거에 관한 키워드들을 대중소 키워드로 쪼개가지고 상품 키워드를 만들었다면 그게 과거에 브랜드 상단 노출의 가장 중요한 요소였다면 지금 현재는 AI 알고리즘의 답변에 최적화된 마케팅이 중요해졌기 때문에 브랜드보다 상품력이 훨씬 중요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커머스나 그 상품 판매를 해보지 않으신 분들이 저희 그 부클에는 많으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상품명도 AI 기반으로 판매자 플랫폼에서 상품명을 수정하라고 이렇게 알림이 와요. 네. 카테고리를 수정하고 상품명을 수정해서 더 많은 고객에게 다가갈 수 있는 상품명으로 고쳐라 라고 그 플랫폼 자체 내에서도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상품을 판매하기도 쉽지만 그 상품을 최적화시켜서 그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에게 닿게 하려는 그런 노력들이 지금 시스템의 그 반전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191페이지에 보시면은 기존 고객의 구매 퍼널이 이렇게 왼쪽에 나와요. 이거 우리 마케팅 퍼널 공부할 때 많이 나왔던 그런 도식표잖아요. 제가 아까 전에 뭐라고 했어요? 상품을 검색하고 상품을 정하고 이 상품을 사야 되겠다. 인지를 해요. 그 다음에 검색을 한단 말이죠. 그럼 다음에 우린 뭐 하죠? 비교를 해요. 단가 비교도 하고 상품 리뷰 비교도 하고 막 비교를 하면서 어떤 게 좋을지 선택을 한단 말이죠. 그런 다음에는 뭐예요? 구매를 한다는 거예요. 이 5가지 결정을 퍼널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마케팅 퍼널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거쳤다면 지금은 어떻다? 인지하고 바로 구매한다.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소비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역으로 한번 추적을 해보시면은, 내가 쿠팡에서 왜 이 물건을 사게 됐지? 내가 왜 네이버에서 이 물건이 나에게 뜨지? 라고 한 번만 생각해 보신다면 충분히 이 챕터는 이해하시고도 남을 키워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 네이버를 검색하거나 구글을 검색하실 때 로직이 좀 바뀌어서 보인다는 걸 눈치채셨어야 돼요. 전에는 블로그라든지 아니면은 웹사이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단에 노출이 됐었을 건데요. 지금은 AI 박스 오버뷰가 보입니다. 요거를 AI가 먼저 브리핑 해주네 이렇게 하실 수 있지만 요게 그냥 전문 용어로 AI 박스 오버뷰예요. 그러니까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AI로. 그래서 여기에서 펼쳐서 보기를 하면은, 정말 명료하게 요약을 잘 해주죠. 그런 다음에 내가 더 상세 검색으로 들어가는 요즘의 로직이에요. 이거를 알고 계셨다면 다행인 것이고, 모르셨다면, 이번 기회로 이렇게 지금 포털이든 아니면 쇼핑의 이커머스든 모두 다 이렇게 변경이 되고 있다라는 걸 빨리 알아차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극단적으로 진짜 제로 클릭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시죠. 자, 그래서 전망과 시사점을 본다면 번거로움은 줄었어요. 하지만 뭐가 문제예요? 개인 데이터의 노출의 위험성이 있죠. 사실 저는 오늘도 쿠팡에서 안내 문자를 받았는데 개인정보가 유출이 돼가지고 해킹 사고가 발생해서 그 사과 문자를 받았어요. 여러분들도 받으신 분들도 계시고 받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만큼 개인 데이터의 노출이
심각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거기엔 뭐가 있어요? 나의 위치 정보, 집 주소가 들어가 있죠. 회사 주소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구매 이력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나의 건강 상태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대화 내용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 감정 변화까지 있어요. 여기에서 말하는 핵심 과제는 편리함과 데이터의 보호라는 두 축의 균형이 필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기록된 인간과 기록되지 않은 인간의 차이가 극명하게 벌어진다. 그래서 소비의 기회와 서비스 접근성의 차이로 이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0페이지에 선생님들 제가 여기 페이지 수 기재해놨잖아요. 이거는 꼭 한번 책의 페이지의 전문을 읽어보시라고 제가 표기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 요 슬라이드도 공유를 해 드릴 테니까 요거 보시면서 아, 여기에서 이 부분이 중요하구나. 제가 이렇게 기재한 거는 핵심 키워드 문장만 발췌를 한 거기 때문에 내용의 전문을 꼭 읽어봐 주셨으면 합니다. 제로클릭은 필연적으로 진행될 트렌드라는 의미입니다. AI 시대에 지금 현재 고객에게 물건을 판매를 해야 한다면 누구나 그 대응을 모색해야 합니다. 기술이 만들었어요. 그쵸? 선택이 없는 선택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어떻게 대응하고 우리는 이 주도권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할 것인가? 라고 시사를 던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모두 이해되셨어요? 재미있으세요? 지루하진 않으세요? 졸면 안 되십니다. 안녕하세요. 마마님. 반갑습니다. 네. 자, 이번에 이제 네 번째, 레디 코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레디가 뭐예요? 준비. 코어는 삶의 본질. 삶을 미리 계획하고 학습하며 살아가는 레디 플러스 코어. 준비된 상태가 삶의 핵심이자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었다입니다. 특징이 뭐냐? 사전 계획, 인생의 예행 연습, 선제적 학습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 물론 저희 아이도 지금 20대가 됐지만, 어린 시절부터 선행학습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근데 저희 아들을 보면서 이걸 되게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들이 이번에 재수를 했잖아요. 근데, 생각하는 게 조금 다르더라고요. 저희 때는 뭐 재수를 하고 삼수를 하면은 그냥 4년을 다니고 졸업을 하고 그다음에 취업을 어떻게 하고 뭐 이렇게 약간 음 어바웃으로 생각을 했다면 저희 아이가 조기 졸업을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조기 졸업을 생각하지? 그냥 4년 다니고 군대 다녀오고 하면 되잖아. 라고 했더니, 그래도 내가 1년을, 대학 공부, 수능 공부를 더 해서 시간을 압축을 하려면 내가 조기 졸업하는 방법밖에 없어. 라는 얘기를 듣고 좀 놀랬거든요. 그래서 이 키워드를 보면서 아이 생각이 되게 많이 났어요. 뭐냐면 그런 선행 능력이 성인이 된 후에도 인생 전체를 경영하는 데 적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첫 번째 문장이 아들아,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그 문장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어, 요즘의 젊은 세대는 포기하지 않고 완전 치열하게 계획을 하면서 그거 아시죠? 노션이나 엑셀 활용도가 너무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서로 교환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김남도 교수님이 그런 사례를 이야기를 하세요. 결혼 후에, 그러니까 장인 어른에게 결혼 후에 아기 계획하고 경력 개발, 그리고 내 집 마련 계획을 연도별로 엑셀표를 작성해가지고 장인 어른에게 보낸 사례가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거 보고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아, 그걸 엑셀로 정리해서 장인 어른께 이걸 보냈다고? 이러면서 진짜 좀 충격 아닌 충격?
받았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결혼식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스드메가 뭔지 아시죠?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이잖아요. 거기에서 예약이라든지 그런 예행 연습들을 굉장히 철저하게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앞에 그러니까 내 미래에 있을지 모르는 일을 대비해서 공부하고 자격증을 따는 사람들이 굉장히 늘어났는데 그 연령이 2030 세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227페이지의 도표를 참고하시면 2030이 기능장과 기사에 도전하는 그 자격증을 취득하는 사례가 도표로 나와 있고 여러분들 월급쟁이 부자들 커뮤니티 가입하셨잖아요. 그 플랫폼에 저도 물론 가입이 되어 있는데 여기 내 집 마련 입문 컨텐츠, 경제 입문 컨텐츠에 2025년도 7월 기준으로 60만 건이 판매가 됐거든요. 근데 그게 2030 비율이 47%라는 거예요. 정말 많죠. 네. 그래서 저도 지금 정년을 생각해야 되는 이제 나이가 왔어요. 그래서 사실 많이 두렵고, 어,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되나 되게 걱정이 태산이거든요. 근데 정년 이후에 막연한 생각 대신에, 요즘에 이제 키워드들이 직업을 얼마나 오래 할 수 있을지 모른다라는 생각 때문에 다음 자격증을 미리 갖춰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강한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되죠? 진짜 파워풀하다고 저는 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선행학습은 지금의 학생뿐만 아니라 전 시대의 전유물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혹시 읽어주실 수 있으시면, 푼젤님께서 책이 있으시면 235페이지에 빈칸의 미학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는 챕터가 있어요. 뭐냐면, 235페이지에, 네, 여기 빈칸의 미학을 찾아서 한 번만 읽어주실래요? 책 없으세요? 안 들려. 아, 책이 없어요? 아, 네. 여기에 보면은, 그러면은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음, 레디코어는 실패의 위험을 줄여주는 안정감을 선사한다. 하지만 모든 리스크를 제거하려는 그 완벽한 통제 속에서 우리는 어쩌면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있는지도 모른다. 실패를 통해 배우는 성장의 기회와 우연히 주는 마법 같은 순간들 말이다. 2026년을 살아갈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계획과 즉흥 사이에서 자신만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다. 레디코어의 현명함은 배우되 때로는 우리의 촘촘한 엑셀 시트 위에 의도적으로 빈칸을 남겨둘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하다. 예측 불가능해서 더 아름다운 삶의 가능성을 위해서다. 완벽하게 설계된 삶의 끝에서 우리가 마주하게 될 것이 충만한 만족감일지 아니면 단 한 번도 길을 잃어본 적이 없는 삶에 대한 공허함일지에 대한 답은 바로 그 빈칸의 미학을 이해하는 데 달려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페이지 전문을 한번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마지막 챕터만 읽어봐 드렸는데, 사실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는 페니실린이라든지 포스트잇에 관한 사례가 나오거든요. 그거는 정말 실수에서 발현된,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체크하셔가지고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AX 조직입니다. 이 AX 조직이라는 거는 AI 트랜스포메이션의 약어인 AX를 사용한 것이에요. 조직이 AI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되면서 조직 구조 자체가 변화하는 현상을 지칭하는 거죠. 그 예전에는 DX라고 불렸어요. 기존의 디지털 전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해서 DX. 그런데 지금은 AX, AI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26년도 키워드에는 AI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자, 어, 여기에서 키워드 문장은 이게 소제목이기도 하거든요. 부서 간 장벽, 사일로, 허물기. 자, 평평해진 직급, 울트라 플랫, 올리브영의 MD 조직, 249페이지에 나온 그 조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일로라는 표현을 잘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찾아왔는데요. 요거는 조직 내 부서 간 장벽이나 부서 이기주의를 의미합니다. 요게 곡물이 사일로에 갇히듯 정보가 격리되는 현상을 일컫습니다. 특히나 스타트업에서 팀 간의 소통이나 협업, 혁신을 방해하는 부정적인 현상으로 마케팅이나 영업이나 제품 개발 등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그래서 부서 간 장벽을 사일로 허물기. 요게 키워드 문장이에요. 그래서 요즘에는 예전 같으면은 어, 팀원에서 부서장에서 부서장에서 또 임원에서 임원에서 또 그 계단식으로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결제 라인이. 물론 저희 회사도 예외는 아니에요. 아직도 그렇게 운영이 되고는 있지만 성장하는 기업에서는 지금 현재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것보다는 재즈 같은 업무로 운영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조직적인 변화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순발력 있는 협업이 중요해졌고, 이것은 음악에 비유하면 잼 세션과 비슷하다. 목표에 맞춰서 최적의 전문가들이 모여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모델이다. 그래서 인력들이 한 부서에서만 속하는 개념이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업무를 나누어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즉흥 연주를 하는 재즈 음악가들의 모습과 유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 간의 경계가 붕괴가 됐어요. 그리고 관료제가 무너지면서 직급이 압축이 되죠. 그리고 요즘에 임원이나 부서장들이 AI를 데리고 업무를 하는 실무 업무를 하고 있는 경우가 증가 추세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가 더 중요해졌냐? AI로 활용할 수 있는 학습 역량이 중요해졌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언론, 대 리런이라는 거예요. 언런이 뭐예요? 배우지 않는 거잖아요. 이게 뭐냐면 더 중요해진 것을 더 중요해진 것은 아날로그 때 컴퓨터 시대에 가졌던 업무 수행 방식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고 버리는 역량을 언런이라고 표현하고 리런은 다시 새로운 기술을 익히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AX 조직의 3단계는 새로운 조직 문화는 learn, unlearn, relearn의 3단계를 거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리더는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느냐에 따라 조직의 생산성이 크게 달라질 것이라는 겁니다. 사실 요거는 현업에 있으면서 굉장히 많이 느끼는 부분이기도 해요. 하지만, 나 하나, 혼자서 그거를 정말 그 단단한 돌을 깨부수기가 저는 좀 현재 힘든 과정 안에 있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앞으로 도약하고 디벨롭 될 수 있는 기업은 지금 현재, 어, 배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기존의 것을 모두 내려놓고 다시 배워서 새로운 기술을 익혀야지만 그거를 현업에 빨리 적용할 수 있어야지만 지금 도태되지 않고 살아나갈 수 있는 기업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엘빈 토플러가 이야기한 내용을 마지막에 이렇게 서술을 하고 이 키워드가 끝나거든요. 21세기 문맹자는 글을 읽고 쓸 수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학습하고 폐기하고 재학습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266페이지 꼭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반 왔어요. 어때요? 어려우세요? 이해가 되세요? 나는 언런하는 사람이에요. 리런하는 사람이에요. 책이 없어요. 이제 봤어. 미안해. 아, 아까 전에 꺼낸 게 2025년도 거구나. 알겠어요. 없는데 괜히 물어봤네요. 자, 이제 좀 빠르게 진행할게요. 픽셀 라이프. 어, 뭐예요? 아주 작고, 아주 많고, 또 아주 빠르다는 특징을 액정에 비유해서 표현한 단어, 픽셀 라이프입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나는 픽셀 라이퍼다. 뭐 이런 생각 하고 계세요? 내가 지금 구매하고 있는, 내가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픽셀 라이프에 포함된다. 한번 고민해 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의 세 가지 특징은 용량이 작아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향수 100ml짜리 구매 안 하잖아. 구매해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20ml, 30ml, 10ml? 30ml도 많아요. 10ml짜리 구매해서 다양하게 써보는 게 좋지 않나요? 그리고 화장품도 마찬가지인 거죠. 작은 걸 써보고, 그 다음에 다른 걸로 좀 넘어가고. 그래서 어때요? 샘플 크기의 사용량이 많이 증가가 됐어요. 그거는 여러분들 다이소 가면은 금방 느끼실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많아요. 뭐가 많아? 뭐냐? 다층적, 다층적 경험을 추구한다는 그런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세 번째, 빠르다는 거예요. 하나를 해보고 빠르게 다음 거로 넘어가죠. 그거는 뭐하고 연관성이 있어요? 용량이 작아지고 있는 거하고 연관성이 깊죠. 찰나를 향유한다고 이 책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을에 이번에 김밥 축제 굉장히 핫했죠. 뭐 그게 가성비도 되게 좋았지만 거기에 참여하는 업체들의 진실성과 그리고 그 좋은 먹거리 그거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닿았었기 때문에 그런 축제에 이번에 열광을 했던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아니면 할 수 없는 제철 음식이나 축제에 우리는 열광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 여러분, 혹시 코스트코 소분 모임 있는 거 알고 계셨어요? 그냥 우리는 아름아름 아는 사람끼리 가서 소분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당근에서 소분 모임 해가지고 정말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만나요. 코스트코 앞에서 만나요. 그리고 그 만나는 상황에 그 용기나 지퍼백도 다 챙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영수증을 보고 심지어는 저울까지 가지고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장을 보고 나와서 바로 거기에서 소분을 해서 굿바이 하는 거예요. 이거 이용 안 해보셨나요? 저희는 그냥 이 동네에서 한 세네 명이 모여가지고 코스트코에 언니들끼리 가죠. 그래서 가서 그냥 대충 나눠요. 물론 금액은 그 소분을 하죠. 근데 막 저울까지 가져가서 나누지는 않았거든요. 네, 그냥 눈대중으로 그냥 대충 나눴죠. 근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분 모임이 이렇게 핫해졌다. 그리고 이건 뭐예요? 실속형 소비가 확산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또 뭐 있어요? 다이소. 여러분, 다이소에 이번에 어, 이 요거 되게 핫했잖아요. 제가 잠깐 그 기억이 안 나는데 요 그 VT 코스메틱이랑 협업해가지고 요게 지금 다이소 매출의 정점을 찍어서 다른 그 브랜드들도 협업을 해가지고 이제 작은 소분한 그런 화장품이 또 이제 개발이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책 많이 읽으시잖아요. 요즘에 두꺼운 벽돌책 같은 거 이제 읽지 않고 요런 키워드들이 지금 바이럴이 되고 있어요. 단숨에 읽히는 얇은 책 추천. 들고 다니기 좋은 얇은 책. 어, 얇은 책이지만 천천히 읽어주세요. 그러면서 세 권의 얇은 책 교보문고에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어때요? 재밌죠? 전망 시사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트렌드가 없는 것이 트렌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냐? 시장의 동력이, 그 힘이 소멸과 생성으로 이동한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이 말의 뜻은. 그래서 완성도를 기다리는 사이 기회는 지나가 버리는 거죠. 저도 회사에서 늘 말하는 것들이 그렇거든요. 뭔가를 완벽하게 기획해서 상품을 출현하기까지 기다리지 말고 먼저 작은 상품들을 업로드를 해서 시장의 반응을 먼저 관찰하고 그 다음에 만들어서 기획하고 판매를 해도 늦지 않는다라고 지금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잘 안 돼요. 네, 그거를 진짜 깨부수기가 참 힘들더군요. 자, 그래서 뭐냐? 부족한 베타의 상태라도 일단 소비자에게 선보이고 계속 업데이트 하라라는 겁니다. 자, 294페이지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픽셀라이프 시대의 소비자는 끝없는 경험의 방랑자다. 소비자에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흐름 속에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소비자들은 삶의 해상도를 높여갈수록 선명하고 매력적인 픽셀을 제안을 해야 한다. 자, 이제 프라이스 리코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프라이스 리코딩, 이게 뭐예요? 프라이스는 뭐예요? 가격. 디코딩은 풀어낸다. 라는 의미죠. 자, 소비자들이 가격에 숨어 있는 암호를 풀어낸다라는 의미예요. 낱낱이 해체하는 거예요. 원가, 브랜드가, 유통, 마진, 이런 것들을 소비자가 이제는 잘 분해해서 자기가 얼마까지 지출할 용의가 있는지 결정을 해서 구매하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때요? 소비자가 매우 분석적이고 합리적인 걸 앞서서 초합리적이고 스마트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기업에게는 고민거리를 안겨주죠. 아, 이게 낱낱이 소위 말하는 까발려졌을 때 소비자에게 설득을 해야 되는 그 스토리까지 만들어야 되는. 그래서 기업들은 마케팅, 가성비, 가심비, 가격 책정의 딜레마에 빠질 수 있죠. 자, 소비자는 자신을 더 멋지게 만들어줄 수 있는 브랜드라고 생각하면 그 브랜드 값으로 기꺼이 지불할 의향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명품이 그렇죠. 그죠? 근데 최근에 그 루이비통인가요? 그 원가가 그 공개가 되면서 언론의 문매를 좀 맡게 되긴 했는데 그 명품을 소장함으로 인해서 나를 더 멋지게 보여줄 수 있는 거라면 그 브랜드 값으로 지불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에 반해서 듀프 소비가 또 일어나고 있죠. 이건 뭐냐? 브랜드는 없어요. 그런데 브랜드 성능, 비슷한 성능을 내는 상품, 듀프를 기꺼이 쓰겠다는 생각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듀프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복제품의 줄임말로 유명 브랜드 제품의 디자인과 주요 특징을 합법적으로 모방해서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판매되는 대체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듀프 소비가 일어나고 있다는. 장기적으로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당연히 브랜드 파워가 필요하죠. 그런데 빨리 가고 싶으면 상품 혼자 가라. 우리 이거 속담 아시죠? 하지만 멀리 가고 싶으면 브랜드와 함께 가라는 조언이 여기에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가성비의 개념이 변화가 됐어요. 가성비가 뭐예요? 압도적으로 싼 제품이죠. 그 의미에서 프리미엄 가성비, 가성비 2.0이 등장해요. 제대로 된 가격을 합리적으로 책정하고 품질이 탁월하게 좋은 경우에는 가성비 비율이 좋다. 성공하는 제품은
무조건 싼 제품이 아니라 고객의 프라이스 디코딩 트렌드에 맞춘 합리적인 프리미엄 가성비를 갖춘 제품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에 대한 물음표를 던져요. 이게 왜 100만 원인가? 그리고 기업에게 요구하죠. 이 제품에 사용한 소재의 가치 증명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브랜드 스토리의 정당성을 소비자는 찾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사는 제품에 대한 프라이스 디코딩을 한번 해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아, 내가 이 제품을 구매함으로 인해서 이 제품의 원가는 정말 얼마인가? 그거를 쉽게 분석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요즘에 포털에서 최저가, 그리고 최저가의 배송비, 그리고 그 제품을 분석한 리뷰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충분히 분석할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때요? 이커머스 시장에 쉐인이나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가 등장했죠. 굉장히 역대급으로 저렴한 제품들이 많이 등장을 했어요. 그러면은 비교할 비교 제품군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은 프라이스 디코딩이 정말 쉽게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넘어갈게요. 건강지능이에요. 여러분들 건강에 관심 많으시죠? 저는 이번 연도에 이 HQ가 높아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건강에 관심이 되게 많아졌고, 또 지금, 완경으로 나아가고 있는 과정 안에 있기 때문에, 어, 저의 체력, 그 다음에, 앞으로의 그 저속 노화, 이런 거에 굉장히 관심이 증폭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건강에 대한 관심 폭발과 함께 각종 디지털 기기 및 매체를 통해 엄청난 정보와 해결책을 우리가 얻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건강에 대한 지능이 아주 높아졌어요. 그래서 HQ가 중요해졌고, HQ는 그 건강관리의 트렌드로 여기에서 세 가지를 제시하죠. 과학적 관리, 선제적 관리, 총체적 관리. 자, 그걸 좀 살펴볼게요. 자, 과학적 관리는 요즘에 우리가 몸에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게 막연하게 좋다라고 해서 먹는 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그거를 봐요. 그 김서울인가? 그 친구가 저희 알고리즘에 한번 뜨기는 했었는데 어, 외국의 논문과 그리고 자기가 직접 겪어본 경험에 기반해서 건강, 식품, 그다음에 자기가 루틴화 시키고 있는 그런 생활 습관들을 굉장히 잘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그걸 보고 저는 도움을 좀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식후, 식전, 언제 먹었을 때 저는 이제 혈당 스파크가 일어나는지, 또 혈당 수치를 어떻게 낮출 수 있는지, 그거를 굉장히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요런 것들이, 건강관리 트렌드의 과학적 관리의 키워드가 될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과학 채널, 그 건강과 관련한 채널을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이 키워드에 부합하는 공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선제적 관리인데요. 이 선제적 관리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미리미리 관리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저희가 우리가 이제 직장 건강검진 또 그 나라에서 해주는 건강검진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내시경이라든지 대장 내시경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50대 이후에 문제가 생겨서 관리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았었잖아요, 과거에는. 근데 요즘은 젊은 사람들도 이런 혈당과 관련한 여러 그런 지표들이 굉장히 많이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먼저 검색하고 찾아보면서 나에게 접목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2025년도에 우리가 뭐가 있었어요? 저속 노화 트렌드가 있었죠. 그래서 이 또한도 선제적 관리에 해당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총체적 관리란 무엇인가? 이런 거는 몸과 마음, 앞서서 나온 키워드도 있었죠. 마음 관리, 키워드. 그래서 어플리케이션도 그런 것들을 제가 추천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몸과 마음 모든 것들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관리법을 택하고 있다. 그래서 요즘에는 모든 비즈니스가 건강 비즈니스다. 건강관리는 삶의 지향이자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우리가 정규 방송 보는 것보다 TV에서도 많은 종편 채널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유튜브 채널 시청이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거기에서 건강 관련 프로그램 정보가 굉장히 많아지면서 어린 친구들부터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까지 건강에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어, 여기서 운동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저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하면 좀 저는 요즘에 또 탈모나 또는 그, 그 체중 절감, 그러니까 체중을 저하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운동법, 이런 것들을 많이 찾아보고 있어요. 그리고 먹는 식단 관리, 그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알고리즘 세팅을 해 놔서 제가 저의 경험으로, 좀 도움이 됐던 거는, 제가, 어, 그거, 기버터 다이어트를 좀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 몸이 좀 많이 건조하고, 그리고 혈당 스파이크가 너무 올라와가지고, 점심시간에 한숨 자지 않으면 하루를 버티지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 왔었는데, 기버터와 그 다음에 아침에 소금물과 이런 것들을 먹기 시작하면서 피부가 많이 개선이 되었어요. 물론 그것이 전적으로 그걸 했기 때문에 전적으로 그 변화가 일어났다고는 할 수 없지만, 운동을 꾸준히 하고 순환이 잘 되면서 좀 건강이 좋아지고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건강에 관해, 많은 관심이 있으신 걸로 알아요. 그렇다면, 이 키워드가 왜 26년도에도, 바이럴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아홉 번째, 1.5 가구입니다. 자, 여기에서 말하는 건 1.5 가구는 1인 가구도 아니고 다인 가구도 아니에요. 온전한 독립성, 그 일과 함께 누리는 경제적, 사회적 이점을 0.5를 모두 잡으려는 새로운 개념이라는 거죠. 1인 가구는 어때요? 독립적이고 편하고 좋지만 어느 면에서는 외롭고 경제적 측면에서는 조금 부담이 갈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다인 가구는 어때요? 안정적이고 비용 절감은 되지만 독립성은 또 보장받지 못해요. 그래서 그 1.5의 의미는 1은 온전한 나만의 자율성을 보장받고 독립성을 의미하며 자유롭지만 고독하고 규모의 경제를 누리지 못해 비용이 많이 드는 단점이 있으나 0.5는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고 싶지만 혼자 사는 독립성을 해칠 정도는 아니어야 한다는 욕망을 표현한다는 거죠. 굉장히 어려운 개념인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여기에 세 가지 유형이 나온다라는 거죠. 지원, 의존형. 혼자 살지만 외부적인 지원을 받아요. 심리적이나 경제적 지원. 끊임없이 받아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유형이 있고, 두 번째, 독립지향형. 2인, 3인, 4인 가구와 함께 살지만 각자 굉장히 철저하게 독립성을 지켜주는 라이프. 가족이 옛날에는 아버지가 퇴근하실 때까지 기다려서 다 같이 밥을 먹었다. 물론 지금도 안 그러지만 요즘에는 냉장고 칸을 나눠서 각자 먹을 음식을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가정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자, 세 번째, 시설 활용형. 독립성은 철저히 지켜주면서 다양한 커뮤니티를 활용해가지고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가장 큰 예로 쉘바타운, 공유주거 서비스, 이런 것들이 있겠죠.
개인 공간은 좀 작을 수 있어요. 하지만 밖으로 나가면 교류할 수 있는 기반, 공유 주방이라든지 게스트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마련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합리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지향한다라는 거예요, 현대인은. 독립을 추구하고 싶지만 굉장히 어려워요. 그에 따른 부작용과 어려움을 시설을 통해서, 연대와 시설을 통해서 극복을 하고 싶어 하고, 1.5 가구는 고독하지만 독립적으로 활동하고 싶어 하는 현대인들이 찾아낸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이에요. 근본이즘입니다. 어, 저는 왜 근본이즘을 마지막에 배치했을까? 요런 사실 의문점이 있었어요. 책을 읽다가. 처음에는 AI나 뭐 기분 이코노미나 뭐 제로 클릭, 레디코 막 이런 것들을 배치시켜 놓고 왜 마지막에 근본이즘일까? 근본으로 돌아가자라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 키워드는 사람들이 뭔가 근본적인 것을 추구하고 있다라는 명제거든요. 그러면 그 사례로 국립중앙박물관의 인기 향상을 이 책에서 얘기해요. 여러분들 국립중앙박물관의 굿즈, 저는 아직까지도 하나도 가져보지 못했지만, 하나라도 가져보신 분 계신가요? 자, 그리고 그 입장하기 위해서 줄을 선 사람들의 그 스냅 사진이 여기 책에 실려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국립중앙박물관 갔을 때 그렇게 기다려서 들어간 기억이 저는 없었거든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AI가 판을 치는 시대의 진짜는 무엇인가? 자, 세 번째, 역사를 견뎌낸 원조의 힘은 무엇인가에 대한 관심이 많아진 결과라고 합니다. 자, 국립중앙박물관의 인기 현상은 어떤 게 좀 있죠? 패대언의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그리고 K-팝, 그리고 K 화장품. 어, 그런 영향 이외에도 작년부터 박물관의 인기가 정말 높아졌어요. 그런데 저는 박물관의 마케팅이 한몫했다라고도 보거든요. 유홍준 교수님이 거기 박물관 관장님인 건 알고 계시죠? 마케팅이 되게 참신해요. 그래서 얼마 전이었던 것 같은데 그 박물관 직원들이 그 퍼포먼스 하면서 막 이렇게 금장 귀걸이라든지 그런 거 이렇게 막 입고 나와가지고 퍼포먼스 했던 게 되게 재미있는 기사로 나왔던 게 기억이 나고요. 자, 젊은 세대들이 박물관처럼 고리타분하고 재미없게 느껴졌었잖아요. 그랬는데 그런 재미없어 보이는 물건들이 모인 것을 선호하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젊은 세대의 선호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면, 어, 이런 현대적, 어, 전통의 가치나 무형을 승화시킨 현대적 공연들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린다는 거예요. 특히나 원조 중심. 요즘에 LG전자가 예전에 금성이었잖아요. 금성사. 근데 그때 만들었던 라디오하고 선풍기를 복각을 했는데 그게 폭발적인 인기를 이끌었어요. 한번 요것도 구글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그 디자인이 되게 저는 엣지 있어서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순정의 원조가 중요해지고 있다. 그리고 요즘 클래식에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또는 이게 도스토옙스키예요. 이거 제가 오타거든요. 그 소설 읽기가 팬덤을 이루거나 조성진 씨의 공연이 1분도 안 돼서 매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아날로그 물건에 관심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 엄마, 아빠 때 쓰던 LP판이나 MP3 플레이어에 요즘 10대, 20대의 그 친구들이 물건에 관심이 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키워드가 나와요. 아네모이아. 자기가 경험해 보지 않은 시대의 향수라는 뜻입니다. 레트로 뉴트로가 개인적인 경험의 기반의 향수라면
아네모이아는 사회적 경험, 역사적 경험에 기반한 향수. Z세대의 80% 이상이 디지털 기술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음을 인정했으며 60%는 디지털이 없던 시절에 대한 그리움을 느낀다고 응답했습니다. 자, 이 키워드를 마지막에 배치한 이유를 저는 김남도 교수님의 그 키워드 요약 영상에서 말씀을 들었어요. 뭐냐면 AI가 판을 치는 첨단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일수록 모든 것이 굉장히 빠르게 변하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나노바나나 이용해 보신 적 있으세요? 나노바나나? 나노바나나 동영상, AI 동영상. 그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요. 정말 사진 하나 넣었을 뿐인데 내가 어떻게 질문하느냐에 따라 굉장히 고퀄의 이미지 영상을 도출하고 있죠. 그래서 그걸로 돈을 벌고 있는 바이럴을 만들어서 돈을 벌고 있는 인플루언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모든 것이 빠르게 변화하는 이런 픽셀의 시대일수록 다시 한번 근본을 생각해서 가장 근본적인 것, 본원으로 돌아가자는 취지를 담아서 마지막에 배치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는 나만의 필살기, 가장 인간적인 수는 무엇인가?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세요. AI와 알파고와 이세돌이 맞붙었던 그 연도가 언제요? 2016년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이 대국이 10년째 되는 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 10년 안에 AI가 우리 생활에 완전히 깊숙이 파고들었다는 거죠. AI 기술만으로는 우리가 살아나기가 어렵고 AI를 완전히 무시하면은 안 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도 해요. 그 생산성을 높이려면 AI를 활용을 해야 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세돌 구단이 그때 당시 아주 중요한 1승을 거뒀다는 거죠. 그 1승에 나온 수가 78번째 수라는 겁니다. 인공지능 AI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가장 인간적인 수였기 때문에 그 귀중한 1승을 거뒀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알파고와 이세돌 대국이 10주년인 이 시대, 2026년도를 맞이해서 스스로 나에게 질문을 하라고 하세요. 나의 제78수는 무엇인가? 나만의 필살기, 가장 인간적인 수는 무엇인가를 물어야 하는 시점이라고 합니다. 우리 북클럽 크루님들께서도 2026년도를 이제 뭐 어떻게 준비할 것이라는 지금 12월이 몇 시간이 있으면 또 12월 1일이 되는데 충분히 생각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떠세요? 어떤 26년도를 준비하고 계시나요? 저는 제가 감히 말씀을 드려본다면 저는 최근에 사회복지관에 그 봉사활동을 신청해 놓은 게 있었는데 거기 사회복지사님이 별도로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실습을 해야 하는데 이제 당신의 전공이 무엇냐, 그리고 당신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우리 복지관에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 혹시 당신이 한번 복지관에 오셔서, 그러니까 와서 한번 나와 만나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오히려 더 역제안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 1365에 올라와 있는 내용을 보고 그러니까 상담을 요청을 했는데 오히려 그렇게 역제안을 주신 사례가 최근에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복수 전공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에는 오히려 이제 실습을 더 본격적으로 해야 되고 지금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좀 깊게 생각해야 되는 시점이 와 있어서, 음, 조금 다른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더 있지 않을까 하는 조금의 설레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AI를 더 공부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니즈가 굉장히 많이 이제 솟구쳐 올라서 내년에는 조금 더 디벨롭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라든지 그 아웃풋을 좀 만들어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고 마지막 하나는 이번에 그 읽지 못한 이번 연도에 그 현생에 너무 치우쳐서 읽지 못한 좀 책들을 훨씬 더 이제 목적 독서를 할 수 있는 그런 카테고리가 정해져서 내년에는 조금 더 이 키워드에 기반한 독서를 좀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그 2026년도를 준비하시는 과정 안에 제가 오늘 읽어드렸던 이 책이 조금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설사 AI 때문에 너무 허들이 높다 또는 나는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두려움이 있으시다면 그걸 조금 내려놓으시고 제가 아까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Learn, unlearn, relearn 하는 마인드로 세팅하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두려움을 조금 내려놓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그런 마인드로 2026년도를 맞이하셨으면 좋겠고, 그 맞이하는 과정 안에 어떤 공부를 하실지에 대한 순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면서 오늘 트렌드 코리아 2026 키워드 정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